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41페이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와 있죠. 일단 기본 전제로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문제인데, 일단 교재 보시면은 1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먼저 보시면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가 나오고, 전대차 해가지고 1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가 나오거든요. 일단 동의 없는 부분은 두 가지를 뭐죠? 동의 없는 부분은 양도와 전대를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또는 전대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다. 요거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자체는 유효라는 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유효입을 전제해요. 따라서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제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질까요?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지고, 만약에 동의를 못 받았다면 병에게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다만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는 없냐면 주장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첫째,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되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이 병에게 간접 점유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을이 스스로 양도하고 전대한 것은 침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일단 없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끝이죠. 그 다음 이제 동의를 얻은 경우죠.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이 새로운 임차인이 됩니다. 따라서 병은 계약 내용대로 잘 사용 수익하다가 보증금 반환을 갑에게 먼저 청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인 경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동일어서 전대차를 했다면 병은 이 목적 부동사는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임차권이 소멸된다면 병의 전차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겠죠. 따라서 갑과 을은 을의 임차권을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소멸시키더라도 병의 임의적으로 소멸시킨 경우에는 병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존속기간도 작아야 되고요. 보증금 액수도 작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태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요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의무를 병이 갑에게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 또는 이상한 놈이 나타났을 때 통제해줘야 될 의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 등은 병갑에게 직접 부담하기고요.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차임도 갑에게 직접 주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관행에 따라서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갑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오시면 보증금과 뭐가 나오냐면 권리금이 나오거든요. 일단 뭐 의의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특히 보증금에서는 한 가지만 잊지 마시면 돼요. 월세를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이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연체차임을 뺀 나머지 보증금과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144페이지 오시면 임대차에 뭐가 나오죠? 종료가 나오는데, 종료 원인에서 1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된다. 2번 해지 통고가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한 가지는 했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째, 약정 해지죠.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약정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이라는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했어요.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을 했는데, 진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거고요.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임차인 실제로 해외로 이민 가서 해지하게 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1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의 파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해지 통고입니다. 따라서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해야 임차권이 소멸되고요. 이때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3번에서 해지에서 즉시 바로 소멸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1번과 2번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임차인이 하는 거죠. 1.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고요. 이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고요.
이 일부가 멸실됐는데 그 멸실된 부분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임차인이 하는 거죠. 3번과 4번은 임대인이 합니다. 앞에서 했죠. 임대인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거나 또는 이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료 요건은 뭐 특별한 거 없죠. 원상 회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환 및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민법이 끝났고요. 민사특별법으로 갑니다. 자, 146페이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데 민사특별법은 시험 출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15%. 그래서 40문제니까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법이 총 5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내고요. 한 개의 법에서 2문제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법 해가지고 한 문제씩 내고 부동산실명법에서 2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딜레마가 있어요. 양이 좀 많죠, 그죠? 양이 많은데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내고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를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비중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민법이 흐트러져 가지고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데요. 목적해가지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적용 범위는 일단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먹고 자고 사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첫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형식적으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이라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먹고 사는 용도로 쓰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한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만약에 계약할 때 비주거용이었는데 나중에 계절을 통해서 주거용을 쓰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부가 비주거용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부분 더 큰 부분이 주거용인데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따라서 거꾸로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비주거용 부분이 더 넓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법인이에요. 일단 임차인이 법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방 공기업이나 또는 LH공사죠. 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존속기간이 나오죠. 최단기간을 보장합니다.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묵시갱신에서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요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죠. 임대인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어야 되고요. 임차인에 관한 요건은 만료 전 1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2년이라는 말은 2년이 보장된다는 말이지 2년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면 주택임차권은 소멸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겨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될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주민등록을 한다는 말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전입신고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수리가 되면요.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졌으면 이제는 주민등록이 된 거라고 봐요. 따라서 전입신고가 수리가 됐는데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는요? 이길날 대항력이 생김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 전입신고가 수리가 됐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생긴다면 정확해야 돼요. 만약에 뭐가 잘못됐으면 대항력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러면 뭐가 정확해야 되느냐? 첫째,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요. 전입신고만 정확히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죠?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돼요. 다세대 주택은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에요. 따라서 그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면 대항력은 소멸하게 되는데 물론 위법한 방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뭐 집주인이 임의적으로 말소하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이 위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는 그때는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오시면 대항력의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만 보증금을 청구해야 되느냐, 전 소유자인 양도인에게는 보증금 청구를 못하느냐. 예, 원칙적으로 그렇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양수가 이루어진 후 상당한 기간 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임차보증의 반환도 양도인에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번 제3자에 대한 관계는 결국은 경매가 됐을 때의 여부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는 거죠? 주택임차권이 경매가 됐을 때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끝이죠.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한 날 이길 날 대항력이 생기죠. 전입신고한 이길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우효를 따져가지고요.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되죠? 소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제4절 차임보증금의 증감증구권에서 1번 차임증감증구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제한이 있죠. 넘겨보시면 한 번 올렸을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합니다. 전사건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결론도 똑같습니다.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제한이다. 따라서 만약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할 때는 제한이 없고요. 또 1년 이내에 또 한다. 그것도 뭐죠? 제한이 없다는 거죠.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제한이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월참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너무 지금 지역적이죠. 그 다음에 제5절에서 보증금에 해소해가지고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요건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죠?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요건과 사례가 나와 있는데 결국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경매가 됐을 때 소멸 여부.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유치권은 원칙적 소멸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되고요. 만약에 소멸이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못 받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주어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만약에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 일자고 임차권이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그런 말이죠. 우측의 상단에 이제 임차인의 강제 경매와 임차주택의 명도 여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전세권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집을 먼저 지어야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주택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강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느냐?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액보증금을 보호해가지고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 요 소액보증금은 예외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호범위에서 박스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건물 등의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오죠.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기본적으로 주택 임차인의 이사 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건에 나와 있죠.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넘겨보시면 효력이죠.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뭐냐면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대항 요건이 상실되더라도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사 가도 돼요. 이사 가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원래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이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번이죠.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집이 비고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또 임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면 이사간 주택 임차인이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그 외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을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물론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권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거주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은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주택임차권을 승계받게 되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면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 물론 2번 해가지고 만약에 받기 싫으면 1개월 이내에 안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택임차권을 승계받는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민법상 임대차나 또는 전세권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승계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153페이지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죠. 일단 적용 범위는 상가 업무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한도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을 해요.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서울특별시 4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4월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참고해서 박스로 나와 있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서 원칙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항력 등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1.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인정해주고요. 중요합니다. 2.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하고 있고요. 넘으셔서 3. 3기 차유를 지급하지 않아야 해지당한다는 규정도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4.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출제하는 대단히 높습니다. 2절 대항력의 취득 조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제3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절에서 보증금에 환수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무엇을 인정합니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보증금의 일정액의 보호가 나와요. 일단 보증금리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번에서 건물 등의 가액의 2분의 1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사항인데 과거에는 상가는 3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개정을 해가지고 주택과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바꿨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시면 박스로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만 주의합시다. 상가 건물 임대차가 소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환산보증금을 기준한다. 주택의 경우에는요,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요. 월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건물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매간 임차권 선물도 주택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인정됩니다. 내용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존속기간을 보장합니다. 일단 최단 기간을 보장해줘요. 몇 년이죠? 1년.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특이한 것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총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는데 1. 3기, 2기가 아니라 3기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 서로 합의하여죠.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을 파손한 경우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7 해가지고 철거인데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일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때 1번 해가지고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대차 계약 당시에 통지해 줘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 재결축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뭐죠? 고지 알려줘야 비로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하단을 보시면 2 해가지고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는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요구,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도 법정 갱신 제도가 있는데 요건이 임대인의 명령 중 규정되어 있어요.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 별말 없어야 되고요. 효과는 갱신이 되고요.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물론 이것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월이 경감인 상가건물 임대차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해가지고 금액이 좀 다르죠. 100분의 9 증액할 수 있고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는 또 올리지 못하고요. 이것도 언제만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권리금의 해수가 나오는데 의의는 개념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가지고 1.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아무 때나 항상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1에서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료 전 3월부터 종료시까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2 해가지고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넘겨보시면 둘 중에 하나 중 낮은 겁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또는 자기가 원래 부담했던 권리금 중 둘 중에 낮은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낮은 것을 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손해배상도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언제요? 만료 전 3월부터 만료시까지. 방해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금액은요, 신규 임차인이 내기로 한 보증금과 권리금과 내가 주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행사기간은요, 종료 시부터 3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